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참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알바로 한참 일하고 있는데 동생 인스타를 봤더니 기가 막혔어요. 새 차를 샀다는 겁니다. 동서가 기존에 타던 차도 제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연식도 더 좋고 아직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 제네시스로 새로 장만을 했다며 인스타에 도배질을 했더라고요. 질투가 나고 약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다정한 투샷으로 사진을 올렸어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랑질 글 제목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시어머니께서 제가 교감으로 승진을 했다며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런 시어머니 있으면 나와보셈. 사랑해 어머니. 동서가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무슨 복이 많아서 교감 승진에다 시어머니한테서 자동차까지 선물을 받냐고요. 동생은 복이 타고났나 싶더라고요. 의사 남편에다 교감 승진에다 시어머니 사랑도 독차지를 받으니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동서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인 남편의 효자인 덕에 장남이란 타이틀이 늘 어깨를 짓누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가 바칠 사람이에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아직까지 하시던 사업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셔서 시어머니가 돈이 많으세요. 남편은 언젠가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남편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속내를 내비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러셨습니다. 내가 벌어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시멘트 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일이 좀 거칠어. 그래서 말인데 난 내 아들들이 각자 다른 일을 해서 성공했으면 한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소심하고 결단력이 없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수운한 성격 탓에 사업을 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남자답고 추진력 있는 의사인 서방님이 사업 체질이라고 지켜 세우셨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시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을 생각에 시부모님께 잘하는 것 같았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혼자서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격이었죠. 그래도 저는 거기다 대고 고춧가루는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기는 죽이기 싫었거든요. 남편은 늘 어렸을 때부터 시부모님의 눈치만 보고 자랐다고 했어요. 기가 센 시부모님과 서방님과는 다르게 남편은 별종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았대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신경도 둔해서 운동도 잘못했었고 심지어 어렸을 때에는 밤에 혼자 잘 수 없을 정도로 가위를 눌린 적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안아주고 진정을 시켜주기보다는 엄하게 나무라셨대요. 시아버지께서는 늘 그러셨대요. 사내 자식이 늘 가시나처럼 징징거리고 밤에 혼자서 잠도 못 자냐? 뭐가 무섭다고 불도 환히 켜놓고 자면서 잠을 못 자. 아이고 장남이 이래서 어쩌냐. 물이 무섭다고 수영도 못해. 산에 데리고 가도 높은 곳에는 올라가지도 못해. 널 어쩌냔 말이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공포증을 이겨내려고 억지로 참고 수영을 배우다가 익사 직전까지 갔었던 기억도 있었대요. 그 뒤로도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크게 생긴 탓에 지금도 수영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만 올라가면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쁜 증상이 오는 고소공포증도 군대 가서 극한의 상황까지 한번 갔다 온 이후로는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고소공포증을 이겨보려고 산에 가서 구름다리를 건너보는 체험을 일부러 하곤 합니다. 지금은 일반인 수준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속이 울렁이고 어지러웠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시멘트 공장이 시댁과는 먼 교외의 한적한 시골 쪽에 있어서 그곳에 전원주택 겸 별장이 있었는데요. 한 번씩 그곳에서 시아버지께서 직접 기르시는 닭들과 오리들을 잡아서 백숙이나 탕으로 요리를 해주셔도 남편은 먹지 않았대요. 왜냐고요? 끔찍했어. 내가 병아리 때부터 키웠고 오리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건데
어떻게 아버지가 내가 보는 데 앞에서 그렇게 목을 비틀고 칼을 대고 끓는 물에 데치고. 그건 악몽이었어. 그러지 말라고 울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 난 그때 아버지가 악마 같더라. 우리를 보면서 웃으면서 우리를 해먹이려고 키운 거라고 하셨거든. 남편은 지금도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부모님 애써서 요리를 한 닭과 오리를 먹지 않고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운다고 팔딱팔딱 뛰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웬만해서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생물은 먹지 않습니다. 저도 산낙지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남편의 영향으로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듯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시부모님은 남편이 유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시부모님이 남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듯이 다 다른 신념과 생각의 세계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 시아버지 말대로 남편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착에 빠져서 남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요만큼도 할 줄도 모르고 내가 더 손해를 보면 받지 남들 등 쳐먹는 일은 절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내 이속을 챙기고 좀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남편은 세상 때가 덜 묻은 게 아니라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었으니 이런 것을 두고 융통성도 없고 무능하다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먹고 살기가 바빠봐.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게 되어 있어.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덕택에 풍족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술을 마시기를 하나, 아버님처럼 수영이나 축구를 좋아하기를 하나, 남자답게 덩치가 크기를 하나, 기만 크고 삐쩍 마르기만 했으니 거기에다가 나 순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마에 붙이고 다닌 사람이었으니 맨날 사기만 당할 거라서 애초부터 사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초부터 시부모님이 장만을 해주신 신혼집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앞집이 시댁이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장남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는 것만도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터라서 매일 퇴근 후에 시댁에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때도 제게 그러셨어요. 큰 아들은 내가 데리고 살고 작은 아들은 나가 사는 게 맞다. 제사도 지내야 하고 니들이 내 옆에 있는 거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만 첫 딸을 낳은 후에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돈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난 단 한 번도 내 자식들을 다른 사람 손에 안 맡겼다. 어미가 키워야지. 그러니까 회사는 그만 두고 니그들 애만 키워라. 사실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제가 크게 성공하거나 큰 이득을 볼 것 같지도 않아서 쉽게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었어요. 육아도 힘든데 어쩌다 보니 제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저희 집과 시댁 살림을 제가 다 돈맡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공장에 내려가셔서 안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 놀러 다니시는 날이 많았어요. 제게 집을 맡기고 마실을 자주 나가셨습니다. 저는 치질이도 복도 없는 여자인 건 맞나 싶었습니다. 추고라 큰 며느리 역할을 잘 수행을 하면 뭐합니까? 반찬 가게에서 시간 짧아나 하고 자빠졌는데요. 애들 학원비라도 벌어야지 뭐 쩝니까? 저도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할 걸 후회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동서가 교감 승진을 했다고 하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의사 남편을 두고도 사회생활을 멋지게 하는 동서가 참 야물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동서를 이뻐하시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웠습니다. 그날은 기분도 꿀꿀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 겸 해서 어디론가 휑하니 떠나고 싶었습니다. 알바가 끝난 뒤에 시어머니께 톡을 보냈어요. 어머니, 오늘 아버님이 오시는 날인데 집에 일찍 들어오세요. 우리 유리랑 알아도 저녁밥 좀 챙겨주시고요.
저는 볼 일이 있어서 부산에 가서 며칠 있다 올 거니까요. 어머니 믿고 갑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그러셨어요. 갑자기 무슨 볼 일이냐? 네가 없으면 나 혼자서 어쩌라고 며칠씩이나 집을 비워? 어머니 믿고 가는 거예요. 동서랑 같이 있어요? 동서가 만난 거 사주던가요? 그러자 흠칫 놀라며 그러셨어요. 응, 그래. 지금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질 참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동서한테 제네시스를 사주셨던데요. 동서는 좋겠네요. 죄송하지만 동서와는 다른 날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오늘부터는 일찍 집에 들어가셔서 애들 좀 챙겨주세요. 그러자 테이프는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뭐? 말하는 꼬락서니까 왜 그러냐? 너 오늘 뭐 잘못 처먹은 거야? 어머니야말로 뭘 잘못 드셨어요? 며느리한테 처먹었다니요. 말 좀 우아하게 하세요. 그동안 제가 기머거리고 눈먼 봉사라서 아무 말도 않고 사는 줄 아셨어요? 엄미, 이것 좀 보소. 네가 미쳤냐? 제가 어머니 비유를 다 맞추고 사니까 바보 멍청인 줄 아시죠? 이제는 그렇게는 안 살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무일푼에 어머니 시종 노릇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머니가 제 대신에 집안일 좀 하시고 그러셔야겠어요. 뭐시여? 다시 말해봐. 몸쪽 노릇을 하느라 고생만 한 큰 며느리한테는 어머니가 타다가만 중고차를 주셨으면서 작은 며느리한테는 제네시스를 척하니 사주셨어요. 우메 네가 시방 그것 때문에 그러냐? 너는 속가지 하나도 없는 애구나. 너는 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는 애고 작은 애는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해서 승진했어. 어머니, 제가 동서를 시샘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랑 아버님을 모시고 살다시피 하지 않았나요? 저요, 이날 이때까지 군소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시키신 일을 다 했어요. 매달 있는 제사 준비도 그거 다 누가 했어요? 동선 일하는 사람이니까 부르지 말라고 해서 저 혼자 다 해내느라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놀고 자빠졌어요? 뭐야?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네 동서처럼 교감이 되어봐. 그러면 내가 똑같이 제네시스를 사줄게. 됐냐? 잔말 말고 나 여기서 네 동서랑 저녁까지 먹고 들어갈 테니까 네 시아버지 저녁 진지 드셔 하니까 꼼짝 말고 집에 쳐들어가. 알았어? 알긴 뭘 알아. 시어머니가 전화기에다 대고 제게 언성을 높이자 옆에 있던 동서가 하는 말이 전화 너머로 들려왔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형님도 참 가만히 있으면 어려운 알아서 사주실 텐데 어머니 참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이 물건 못 쓰겄다. 잘해주니까 아주 기어올라. 오메 성질나. 시어머니는 끊는다는 말도 없이 끊어버렸어요. 저는 씩 웃었어요. 제가 없어져 봐야 알겠죠. 제가 이런 거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요. 저도 터닝포인트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변해야 시어머니도 변할 테니까요. 그래서 변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어머니 처사가 못마땅해서 스트레스를 왕창 받았으니까 나도 일 같지도 않은 반찬가게 알바 같은 거는 하지 않을 거고 시어머니 말처럼 놀고 자빠져 있지 않고 동서처럼 교감은 못되더라도 비스무리한 거라도 되어야겠다며 간섭하지 말고 집안일 알아서 찾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그 한마디만 했어요. 운전 조심만 하고 잘 다녀와. 같이 화 좀 내고 열불 좀 내주면 어디가 덧나나. 바랄 걸 바래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 친정 언니네 집에 있다가 다음날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떠날 참이었어요. 친정 언니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한참 동안이나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또 하셨습니다. 너 뭐하는 짓거리냐? 내가 집에 들어가라고 했냐 안 했냐? 네 시아버지 진지랑 네 신랑 저녁밥은 어떡하라고 안 들어왔냐? 어머니 말 좀 고상하게 하라고 했죠?
어머니는 손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무엇이야? 시방 말장난 하자는 것이야?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얼른 와서 밥 차리라고 하더라. 내가 지금 저녁 식사를 하다가 뛰어가야 쓰겄냐?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님께 차려 드시라고 하시던가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끊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안 받을 거니까요. 그럼 고생하세요. 전화 벨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댔지만 받지 않았어요. 별꼴이야. 언제까지 시어머니 종노릇을 할 줄 알았나. 다음날부터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며칠 동안 친구랑 쏘다녔더니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알아 엄마, 재밌게 잘 놀고 있어? 얘들은 잘했지? 응,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 마. 다름이 아니고 아버지가 너랑 함께 시멘트 공장 사무실 오라는데 너한테 줄 것이 있다고. 언제 올라올 수 있어? 나한테? 뭔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 아마도 아라 엄마가 무척 좋아할 거래. 그래서 나도 궁금해. 그래? 알았어. 나도 친구들 다 만나고 할 일도 없던 참이야.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라서 샤버께서 운영을 하시는 시멘트 공장으로 잽싸게 달려갔어요. 사무실 마당에 떡하니 놓여있는 흰색 벤츠 SUV가 시승식을 기다리는 듯이 꽃장식이 둘러져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리본에 써있는 글을 읽었어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란 문구였습니다. 설마 오늘은 내 생일도 아닌데 나한테 주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꿈 깨라. 부럽다. 어쩜 나는 언제 이런 차를 타보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가 때맞춰 나와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오늘아 고생했다. 이거 마음에 드냐? 네? 마음에 들다뇨? 네가 그때 송가인 가수가 어버이날에 송가인 엄마한테 선물로 해준 벤츠차가 딱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았냐? 그 차랑 똑같은 모델이다. 어쩌냐? 저는 순간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되물었어요. 아버님, 오늘은 제 생일이 아닌데요. 미리 땡겨서 주는 것이다. 다음 주가 네 생일이잖니. 저는 그래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버님, 진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실없는 소리를 하겠냐? 네 시어매가 작은 며느리한테 제네시스를 사줬으니까 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더 좋은 차를 사줘야지. 안 그러냐? 그 말씀에 저도 그만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무심한 듯이 대하신 것 같아도 잘 지켜보고 계신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저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그랬어요. 알아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처복이 있다고 하셨어. 얼른 타봐. 내가 사진도 멋지게 찍어줄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에겐 너무 과한 차예요. 아니다. 넌 이제 우리 회사의 얼굴이야. 내 아들과 공동 대표이사란 말이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일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둘이 협력해서 잘 해봐라. 네? 정말요? 그래. 네가 깡다구가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는다. 난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느라 힘들었는데 둘이서 함께 하는데 더 낫지 않겠냐? 걱정 마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여기서 살면서 일을 배워봐라. 그래서 사진을 마구마구 찍어서 동서가 했던 것처럼 저도 인스타에도 올리고 톡 프로필에도 올리고 사방에 자랑질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금방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벤츠가 웬 말이냐? 진짜야? 네, 제 생일 선물 겸 대표이사가 된 걸 축하 겸 사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지금 쇼하는 거지? 네 동생한테 제네시스를 사준 게 그렇게도 셈이 났냐? 정신 좀 차려. 그러자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도 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지 않을 거예요. 대표이사인데요. 이젠 어머니가 제 대신에 우리 애들 좀 잘 챙겨주세요. 전 여기서 일해야 하니까요. 뭐? 내가 미쳤냐? 늙음하게 일은 무슨 일? 그러자 남편이 제 전화기를 잡아채서
시어머니께 한 방 날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라 엄마한테는 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다고 안 하셨어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야죠. 저희는 엄마만 믿고 주말에만 애들 보러 갈 거니까 저희들 대신에 잘 부탁해요. 그 뒤부터 시어머니는 마실 시간조차 없이 집안일과 우리 딸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주중에 제사가 있는 날이 많아서 동서를 불러다가 가르쳐가며 제사상을 차리셨습니다. 아예 동서 몫이 되어버린 거죠. 일을 못한다고 굿박댕이가 되어버린 동서가 진땀을 빼면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서 고생이 많네. 내가 좀 더 일찍 올라와서 도와주면 좋았겠네만 일이 빨리 끝나지 않는 걸 어떡하나. 앞으로도 쭉 고생해. 시어머니한테 제네시스까지 받았는데 이런 것 좀 고생 축도 안 들죠. 저는 고물차를 받고도 끽소리도 않고 시댁 일을 잘 했는데요. 그러자 동서가 그랬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떻게 이걸 혼자서 다 하셨어요? 저 좀 부르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일하는 사람이니까 부르지 말라고 하셨네. 아마 나를 부르지 말라고 하실 거야. 그래도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련히 알아주실 것 아닌가? 안 그래? 네, 형님. 또 모르지. 동사는 것 봐서 아버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잘해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